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해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이 100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의 성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에서 위인이 탄생합니다. 토인비도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는데 문명의 발생은 열악한 곳에서, 도전이 있는 곳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때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좋은 양자강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범람하고 한번 홍수가 오면 용토와 사람을 쓸어버리는 황하강에서 4대 문명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부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죠.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뒤로 1986년 이래로 교사, 조교, 시간 강사, 그리고 학원장, 교습소, 이번에는 저술과 유튜브, 이렇게 6가지, 7가지 직업을 바꿔본 셈인데, 이 유튜브도 한 해 전에 시작할 때 작년 7월 7일에는 제가 하면은 잘 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제가 1년에 구독자 1000명은 가볍게 모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7분의 1도 못 모았습니다. 제가 했던 다른 많은 일도 그랬습니다. 교사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됐습니다. 저수라는 것도 지금 방송하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추락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예를 정약용이 보여줬습니다. 정약용은 75세를 살다간 그 조선시대 인물인데 우리나라 최고 학자로 일컫죠. 그 생애는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둘로. 40세까지 성장하고 관직에 나갔던 시기, 22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었죠. 그리고 40세에 정조가 승하하면서 바로 순조 등장했는데 41세에 유배길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유배 18년, 그리고 해배,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또 18년을 살았죠. 그래서 41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40세를 기반으로 해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학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도 다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다. 또 중증 환자는 아예 부모인데도,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녀들이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왜? 감염이 되고 또 가족에게 감염이 되어 있다면은 문상객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을 접했으면 격리를 하라고 타가격리, 국가에서 격리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자가격리는 뭐 조선시대 형벌로 얘기한다면 위리한치쯤 되겠네요. 유배 중에서도 울타리 벗어나지 말라 하는 유배가 심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형벌이 되게 5개였죠. 태, 장, 그 다음에 도, 유배죠. 그 다음에 사, 유배는 사형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도 또 여러 가지여서 정약용의 형 마치 사형당한 형, 약종, 그리고 유배당한 형, 약전이 있었는데 정약용이 있었던 강진에서 조금만 더 가면 흑산도가 있죠. 그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 급수로 봐서 정약용보다 그 약전 형은 더 급수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약종 형은 말할 것도 없이 사형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모에게도 어찌 보면 모욕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 그대로 삼족이 멸족이 된 셈이죠. 그런데 그 유배가
정약용에게는 학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딱 도착해서 한 말이, 야, 이제야 여유를 얻었구나. 즉 유배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쉴 수 있고 학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기 학문의 그 기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배 가서도 죽는 수가 있고 유배 가는 중에도 죽는 수가 있고, 유배라는 것은 언제 불러서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사실은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정약용처럼 이렇게 억지로 유배를 가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정치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좀 나라나 안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쌀한톨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나 망가뜨리지 않아가지고 저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빚 계속 대물림해가지고 괴롭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더 안 나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정치 아니면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학문과 정치는 하나였죠. 그래서 관학일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직과 학문이 일치였다. 근데 관직이 계속 나갔다고 보세요. 정약용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잘 나갔습니까? 22세에 진사시에 합격해가지고 정조에 또 총애도 받고, 그래서 그 곡산 부사 지방마련도 나갔고, 수원성 이 축성하는데도 수원성 신도시를 마련한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돌 들어 올리는 거중이라든가 한강 또 부교를 놓는다든가, 아주 학자지만 이런 거 실제 겸비했고, 병, 그 다음에 그 세법, 조세, 뭐 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문사철이도 또 조선시대 학문이면 문학, 역사, 철학, 마찬가지로 또 그 취미랄까 기회랄까 시서화, 그거 얼마나 많이 매천수 남겼잖아요. 서, 글씨 잘 썼죠. 그리고 화, 그 딸이나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준 그림을 보면 매화 그림이나 이 새 그림, 화조도도 매우 뛰어났죠. 이렇게 유배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치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학문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네, 뭐 생활적 거리두기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관심을 좀 끊어야 된다고요.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일 못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매이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도 집에서 영화 보고 스마트폰 하다 보면 독서를 통해서 사색하고 사고력을 증진해가지고 저술에까지 임해야 되는데, 최고의 공부인 저술까지 가지 않잖아요. 정약이 어땠습니까? 그 유배지에서 장기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무려 500여 권을 남겼잖아요. 권수가 이제 지금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5배,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산 연구를 현대 학자들이 한 500여 명 들어붙어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지경일 겁니다. 그 전문 연구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 있는데 요즘은 한자 실력이 딸려서, 한문 실력이 딸려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민심서 하나만 제대로 번역해내고, 그 번역도 대단한, 반역을 안 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연구까지 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 명나라나 다른 그 중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도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자 해독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배지에서, 그 다음에 그 학문적 가풍, 정약전도 흑산도에서 정약용의 형 자산어보 또는 뭐 현산어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흑산도에 가니까 이 바닷가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학문적 전통이 있었어요, 집안에. 근데 스승을 따로 뭐 둔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그 정재월한테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습 능력이 대단했죠. 자기 학습 능력이 대단했다고요. 거기에다가
과거에 합격했지, 또 벼슬도 해봤지, 지방관, 중앙관, 그 다음에 문관이었지만 기술이나 과학에도 뛰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익을 사사해가지고 실학에도 또 정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유배지에서도 이 감염병이라든가 마개통 그러던가요, 언어라든가 경전, 또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일, 뭐 법에 대한 거, 흠음신서, 목민심서, 그런 것을 저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튼튼했고 지식과 경험을 겸비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 유배에서의 시간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걸핏하면 걸리면 죽는 겁니다. 서학에 더군다나 이렇게 천주교에 직접적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 냄새를 풍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가인 해남 윤씨에서도 처음에는 멀리 해가지고 처음에는 귀갈 곳도 없어서 그렇게 주먹 옆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다산 초당에 가가지고 그 초당을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 초당이 바로 외가인 해남 윤씨 친인척 소유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산한테 공부하고 거기서 학생들 그 강학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면서 살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산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되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첩이랄까 뭐 그러니까 가사도움이랄까 여자를 하나 봤는데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낳기도 하죠.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이 맞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참 너희가 속이 좁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도 뭐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 시대에는 용인되던 거고 축첩제도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약용도 알고 보면 그 위대한 학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저로서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정약용 같은 사람 드물고 이 한반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학자로 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그 뭐 보통 사람의 측면이랄까 그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니까 자기 밥도 그렇고 학생들 그것도 그렇고 이걸 이게 뒷바라지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이 뭐 식용이나 성형이나 수면욕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아닙니까? 욕망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은 세옹지마인데 그 부침 기울었을 때 유배지에서 그 유배 기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대단한 업적을 낳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산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공부 목표, 저술 목표가 무슨 목표냐? 아들들한테도 직접 얘기한 바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원통하게 죽으면 사람들은 그 형조에서 그 취조한 그 기록을 보고서 야 정약용 이런 사람이었구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원통한데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것이다. 내가 그러면 원통해서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내 신원을 하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서론하기 위해서 저술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족이다. 두 아들이 있었죠. 기이야. 원격 편지를 통해서 원격 과외를 많이 했는데 아들들에게 편지를 자주 하면서도 한 얘기죠. 두 아들에게 붙인다. 너희들 공부하라. 패족일수록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는 넓게 파고 또 파라.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연쇄적 학습을 하라. 그리고 아들들이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부하고 저술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한때는 그 하나들이 이제 양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양계 괜찮은 거다. 왜냐면 이제 과거 영시할 수 없으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기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계에 대한 서적을 섭렵하라. 그리고 직접 실제 길러봐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경험과 지식을 서술하라. 그러면 그게 양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저술하면 실력파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100번째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했지만은 1000명 목표한 구독자가 7분의 1도 안 찼지만은 이순신이 얘기했듯이 저에게는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00명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제를 선정하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이 정약용 100번째 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연습도 처음 생각하면서 2번씩이나 하고 이게 3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녹화해서 이 편집할 때는 거의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오토바이처럼 달려가는 그런 달변은 아니지만 저는 말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비판적 수용을 하려면 천천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하듯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리게 어찌 보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 63년의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하시고 지금 구독 안 하신 분은 전도도 많이 해서 괜찮다고 추천해 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견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조리에 대한 고발,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할 것, 그리고 자기가 벼슬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에서 봤는데 벼슬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입장에서 보는 이 서민들. 그래서 한때는 너무 남자들에게 장정들 그 부역으로 데려가고 군역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세금을 세게 매기니까 한 남자가 자기 그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걸 봤다고 해요. 애절량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뼈에 사무치는 시를 쓴다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거기서 몸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견지한 철학을 이 목민심서라든가 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철학이 중국을 그대로 빼닮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뭐 교수들 보면 독일 유학 갔다 오면 막 독일이 그냥 천하의 최고인데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미국이 그냥 천하에 없는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독일이나 유럽이 제대로 대처 못하니까 또 그거 하나 때문에 유럽 컴플렉스, 서구 컴플렉스를 거기에 또 이렇게 정약용이라도 그게 왜 없었겠습니까? 중국 컴플렉스가 많았죠. 그러나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은 실학자들 중국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데 정약용은 중국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그 유리창 이야기네, 그 만리장성 이야기네, 중국의 그 팔경 이야기네, 우리나라 중국 팔경 본따서 이 관동 팔경이네, 지방에 보면 전주에도 뭐 전주 팔경, 완산 팔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곳곳에 다 그래요. 그만큼 중국 본을 따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약용은 견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 선언을 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풍을 따고 중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 무슨 강 이야기하고 산 이야기하고 도시 이야기 하느냐, 사람 이야기 하느냐. 나는 조선 사람 즐겨 조선시 쓰리라. 아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즐겁게 조선시를 쓰겠다. 즉 운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소재를 한국 시답게 쓰겠다 이거죠. 조선 사람답게 쓰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견고한 철학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못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약용이. 그리고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황상이라는 이 아전의 그 아들이죠. 최고의 수제자죠. 근데 우리 스승은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하고 저술을 했던지 학생들을 가르쳤던지 과골삼천 복사뼈가 3번이나 드러났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엉덩이 뼈가 3번이나 붉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진물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말하잖아요. 학자가 성과로 말하지 무슨 막 여기저기 강연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마당발들이 성과 내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성과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야에서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제자의 평가에 못지않게 실제로 복사뼈가 드러나도록 학문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하고 심할 때는 한꺼번에 한 10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교수들 중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능력가도 물론 있지만 그냥 프로젝트만 따가지고 그 연금이나 따먹으려고 하고 제자들한테 주의할 것은 또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영구실도 겨우 그 외가 친인척한테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초반에는 그나마 4, 5년 동안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몇 번 얘기했듯이 역시 배경이 좋았죠. 외가가. 고산 윤선수 유명하잖아요. 고산 윤선도. 그 증손이 이제 윤두서라고 있죠. 그 윤두서는 저기 자화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수염 쫙 더부룩하게 난 이 자화상. 지금도 그 해남 노부당에 그림이 있고, 모아를 이렇게 전시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해남윤씨 윤두서의 손녀예요. 바로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윤씨 부자 유명합니다. 강진하고 해남 가깝잖아요. 붙어 있던가요? 그런데 그런 그 아주 명문가, 아마 정약용 아버지네 집안이 좀 이 집안으로는 딸렸을 거예요. 그러나 정약용 아버지 정재원도 뛰어났죠. 경상도 관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문 대가에서 그 이 명문 대가의 후손을 사이로 뭐랄까 딸을 이렇게 씹어내죠. 그 덕분에 거기서 빌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가 있습니까? 책을 누가 빌려줍니까? 그 유배 온 사람한테 경계를 하는데. 제자들도 잘 안 보냈어요. 그 서당 그 뛰어난 어찌 보면 조선 최고의 스승이 왔는데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꺼리고 친인척도 꺼냈어요. 처음에는 그 외가 친인척도. 그래서 이 아전의 자녀들, 그리고 황상 이런 사람들이 보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집안 관리니까 뭐 중앙으로 갈 일도 없고 뭐 혐의 받을 일도 적으니까. 그리고 배우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다산초당이 그랬죠. 그 다음에 노구당에서 그 수많은 문집을 빌려보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국립도서관 옆에 둔 거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또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요. 역시 외가 든든하다고 전부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소도 기들 언덕이 있한다는 건 뭐 사실이죠. 원래 그렇게 그 명문 대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잘 나가는 수도 있지만 정영 같은 사람이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까? 또 쓰러지는 몰락한 양반가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육과 저술을 병행했죠. 자녀들 가르치고 편지로, 그 다음에 제자들 강습시키고 자기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글도 쓰고 베끼고 뭐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도 교류하고,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유배 딱 갔을 때도 아주 그 입장을 달리하는 현감인가 돼가지고 아주 곤욕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형이 그 흑산도에 있는데도 그것도 얼마나 또 눈치를 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나 보내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 해도 아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이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 유배를 당하면, 정치적 숙청을 당하면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지는 사람도 둘이나 같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식으로 말하자면 유배를 당한 거죠. 감옥에 이제 돈대 뭐 아무튼 형벌을, 극한 형벌을 당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그는 그 유배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약용한테 배울 점이 있냐? 그렇죠. 우리가 학문에서는 정약용이지만 학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침잠에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두서너 달도 이렇게 버틸 수 없어가지고 한두 달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것인가? 자기 전문성을 기르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가격리 당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자기 그 이를테면 부모 형제한테부터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히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럴 때 영상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개발한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약용의 그 500권에 500분의 1, 책 한 권이라도 써낸다면 그게 전문가 되는 거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찌 보면 좋아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무감에
쌓여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공부가 됩니까? 가르치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방송하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때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독서를 하고 저술을 한다면, 영상 다이어트를 한다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자각 유배. 저도 이제 저술과 방송을 하니까 원래 그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인간관계도 많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는 더욱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송을 들으면서 본받을 수 있었죠. 남녀노소를 떠나서 참 세상에는 스승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방송을 봐도 괜찮지만 방송을 주로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뭉텅이 시간이 났잖아요. 책을 읽고 간단한 저술이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성형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이렇게 이게 자녀들이나 안 사람이 공방에 가서 만든 것 같으네. 이거 실제로 이거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고 생긴 대로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뭐 작품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면 작품이지. 예, 감사합니다.